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워런 버핏은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복사하라. 이항영, 장우석, 안석훈 지음, 예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초보도 돈 버는 진짜 워렌 버핏식 투자의 지름길. 주식 투자자들에게 워런 버핏은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다. 우리나라에도 버핏의 투자 비법을 쫓아 제2의 워렌 버핏, 한국의 버핏을 꿈꾸며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주가는 기업과 산업 자체의 동향보다는 각종 이슈와 이벤트, 언론 보도에 휘둘리기 일쑤고 그마저도 박스권에 갇혀 찻잔 속 소용돌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핏을 존경하여 그의 뒤를 따르길 희망하던 한국의 투자자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만다. 장기 투자? 6년째 박스권인 거 보면 모르냐? 국내 시장에는 장기 투자로는 재미를 볼 수 없어. 가치 투자?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는 판국에 무슨 신선 노름 같은 소리인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아직은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믿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위와 같은 회의적 태도에는 전혀 잘못된 바가 없다. 비관적인 말들은 모두 사실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버핏식 투자란 불가능한 것일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둥구름 잡는 투자 철학에 불과한 걸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투자의 시야를 넓히는 순간 해결된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 현실의 범위를 넓히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버핏처럼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버핏과 똑같이 미국에 투자하면 될 일이다. 절대 어렵지 않다. 이 책은 버핏의 투자 원칙이나 철학, 가치관 등을 논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책의 목표는 단 한 가지. 버핏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샀는지 알고 그와 똑같이 투자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버핏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의 포트폴리오를 복사하고 나아가 수익률까지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2의 버핏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워렌 버핏에 대한 공부를 그만둬라.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적용할지에 관한 연구는 당장 그만두는 편이 낫다. 그 대신 버핏의 투자 방식이 통하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라. 버핏처럼이 아니라 버핏과 똑같이 투자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인생에도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8. 버핏이 말하는 투자의 정석. 이번 장에서는 버핏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힌 투자 철학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버핏의 말들은 투자 명언으로서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그의 말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관념적인 명언, 즉 새겨두면 좋은 훌륭한 말씀이 아니라 실은 굉장히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조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버핏의 투자 전략 분석에 앞서 그의 투자 철학과 투자에 관한 조언들을 세세히 살펴보자.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수하지 말라. 워런 버핏은 흔한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뛰어난 IT 기술 주식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물론 IBM이나 애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IT 기술 주식과는 다르다 하겠다. 특히 바이오 주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느 질병에 어떤 약이 쓰이는지, 진행 중인 임상시험 등에 관하여 투자자가 예상하거나 분석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워런 버핏은 지금도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회사에 투자한다. 자기 스스로 종목을 찾아라.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해라. 그들은 영업 직원이지 그들에게 진정한 투자 재능이 있는지 의문이다. 월가의 증권사 직원들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다. 실제 증권사 직원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앞서 살펴본 S&P 500 지수와 헤지펀드의 수익률 비교만 보더라도 헤지펀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증권사 직원들의 평가는 거의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수익률로 평가받는 회사와 그 직원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라. 또한 1년에 한 번도 매매하지 않지만 수익률이 좋은 고객과 수익률은 엉망이지만 매매가 많은 고객 중 증권사가 어떤 고객을 더 선호하는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답은 명확해진다. 버핏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50% 하락해도 참을 수 있는 주식만 매수하라.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처음에 왜 이 주식을 매수했는가? 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한 분석이 되었는지, 막연히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했는지, 혹시 시중에 떠도는 테마주는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돌아온 대답이 실적 때문이 아니라면 그 투자는 잘못된 것이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기지 못한다. 2016년 1월에 중국 시장의 급락으로 시작된 단기 폭락장을 떠올려보자. 실적 때문에 산 주식이 아닌 경우 100이면 100 견디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20% 하락하고 개별 종목은 그 이상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단행했다. 살아있는 신화라 할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손절매하는 투자자도 보았으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실제 실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식의 보유를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보이는 손실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는 뛰어난 자식을 집안이 망했다는 이유로 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집안이 망한 거지 아이가 바보가 된 것이 아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간과하면 집안은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그럼에도 아이의 장래를 믿고 기다린다면 재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아니라면 이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미래의 전망은 없다. 지금도 겉만 보고 내실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이 아닌가 돌아볼 때다. 시세는 보지 말고 펀더멘털만 봐라. 시세는 당신의 빈번한 매매를 부추길 뿐 돈은 벌어다 주지 못한다.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이다.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한다 외에 다른 요소들은 필요 없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빈번한 매매로 돈을 버는 상대방이 만든 일종의 도박과 같은 것이다. 쉴 때는 쉬어라. 시장은 1년 내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노예가 되지 마라. 1년 내내 투자한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과열로 조정이 오면 잠시 동안 증시를 떠나 있어라. 시세와 뉴스를 멀리한 채 다른 데 관심을 쏟으면 어느 순간 괴로운 시간은 지나가고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주식시장의 노예가 되면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만 많이 지불할 뿐 당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실적이 아닌 이유로 급락하거나 침체되면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해라. 앞서 예로 들었던 2016년 1월 중국 시장의 급락으로 촉발된 단기 급락장은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것은 조심해서 투자하라는 일종의 조언일 뿐 모든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좋은 주식은 오히려 급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급락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찾아왔다. 워런 버핏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주식의 급락이 떨어지는 칼날이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마도 대다수는 그때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할 것이다. 이미 시장에는 내성이 생기고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며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워렌 버핏은 깨달았던 것 같다.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 자료를 보자. 주식시장의 침체장은 1900년 이후 평균 400일에서 최근 10년간 평균 200일 정도로 크게 줄었다. 한편 10년 만에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10대로 내려앉았다. 그만큼 변동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마저도 크게 줄어 1995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크로를 버려라. 당신은 경제학자가 아니다. 기업만 봐라. 매일같이 금리, 정책, 선거 등등 수많은 경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이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전망과 예상이 맞았는지 묻고 싶다. 유명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빗나가는데 비전문가들의 의견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까닭에 워런 버핏은 기업만 보라고 하는 것이다. 기업의 실적과 뉴스만을 보고 다른 전망은 참고만 하라. 때로는 외형의 성과보다 경영진의 능력이나 성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회사의 CEO는 누구인가? 이 회사의 선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면 투자를 포기하라. 미국은 전문 경영인의 경영 능력을 높이 산다. 한국처럼 2세, 3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에 주주들은 전문 경영인의 능력을 믿으며 또한 CEO가 그 믿음에 얼마나 부응하는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료를 수집하고 뉴스를 정리하고 생각하라. 공개된 정보로도 투자는 충분하다. 비밀스러운 정보 때문에 큰 손해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큰 시장에서 큰 종목을 매매하면 문제될 게 없다. 주식을 예측하지 마라. 혹시라도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는 이미 가치를 잃은 정보다. 돈 되는 예측이라면 가족 외에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한데 그 기준은 반드시 실적이어야 한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에는 투자하고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투자 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빠져나와야 한다. 12.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 버핏이 좋아하는 것들. 미국.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다. 2004년 사별한 첫 부인 수잔 버핏을 만난 것과 1930년대 미국의 중산층 백인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운이 좋았던 일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경제회복기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맞물리는 전형적인 호황기에 접어든다. 바로 그 시기가 워런 버핏이 청운의 꿈을 갖고 투자와 사업을 시작했던 시기였고, 그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백인을 강조한 것은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색 인종과의 갈등이 심했던 미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뉴욕 월가를 통해서 그 자신 역시 부를 축적했으며 사업을 키운 것에 대한 애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유독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물론 워런 버핏이 글로벌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버핏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익숙한 기업에만 투자한 것이 성공의 이유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그가 거둔 성공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2014년 버크셔 해서웨이는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의 자양분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고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역설할 정도였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 미국 자체인 것이다. 배당. 배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환경이 건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할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워런 버핏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총 45개의 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33개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연 배당 수익률이 3%를 넘을 정도로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다. 2016년 3분기에 새로 투자를 시작할 델타항공과 아메리칸 항공도 배당을 하는 기업임은 물론이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기업 중 연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기업은 다음과 같다. IBM, 제너럴 모터스, 필립스, P&G,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그래프트 하인즈. 시장 지배력.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란 그것도 1등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변화무쌍한 소비자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고 쫓아가거나 혹은 그보다 앞서서 시장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역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확고한 1등 기업에 대한 지지와 투자다. 업계 1위를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는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단지 소비재 섹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회사인 다비타는 시장 점유율이 36%에 이를 뿐 아니라 매출도 10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소위 성장형 주식이다. 노령화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당뇨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신장 질환이 늘어날수록 다비타의 사업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당장 배당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비타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 오래된 기업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계속한다면 워런 버핏의 투자는 계속된다. 헬스케어 업계의 공룡인 존슨앤드존슨이 대표적이다. 130년이 된 이 기업은 끊임없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창고나 타이레놀 같은 일상적인 필수 의약품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임상 단계를 진행 중인 신약만도 30개가 넘을 정도로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 역시 존슨앤드존슨이고 그런 기업을 워런 버핏은 좋아한다. 공포감.
워런 버핏의 유명한 투자 격언 중 하나. 모두가 욕심을 낼 때 주의해야 하고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이 말은 워낙 유명한 격언이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웬만한 투자자는 모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무서운 시장이 오면 겁부터 나고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선다. 주가가 30에서 40% 반등하고 나서야 그때 살 걸 하며 아쉬워하지만 기차는 훨씬 전에 떠났다. IMF 때도 리먼 금융 사태 때도 국내 주식시장은 똑같았다. 북한의 핵 문제 등 지향적인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늘 반복되는 모습이다. 워런 버핏 같은 진정한 고수 투자자들은 늘 이런 공포를 매수의 기회로 여긴다. 2016년 초로 잠시 돌아가 보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소위 팡이라 불리던 IT 주식 대부분이 20% 이상 급락하였고 미국 S&P 500, 다우, 나스닥 등 3대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우울했다. 2015년 말 대비 지수가 11% 이상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기업 이익도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고평가 논란도 컸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공포를 즐겼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바닥권에서 주식을 적극 늘렸다.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정유업체인 필립스 66이었다. 정제 가동 능력 기준으로 발레로 다음 가는 2위 업체이다.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기도 했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원유 가격이었다. 당시 유가는 배럴당 3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달러 시대에 대한 경고도 쏟아졌었다. 워런 버핏은 그러나 가치 대비 너무나 떨어진 주가와 원유 가격의 지나친 하락에 맞서서 오히려 주식을 늘렸다. 2016년 2월 중순 버크셔 해서웨이는 100만 주 이상을 더 매수했고 1년 만에 640만 달러를 벌었다. 수익률은 8%였다. 2016년의 공포를 즐긴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만이 아니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JP모건 주식 50만 주를 매수했다. 그는 1년 만에 62%의 수익을 냈으며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1,600만 달러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우신 재무장관은 같은 시기에 CIT 그룹 주식 23만 주를 매수했다. 56%의 수익을 냈으며 금액으로는 500만 달러였다. 윈 리조트의 스티븐 윈 회장도 윈 리조트 주식 26만 주를 샀다. 주가는 67% 올랐고 금액으로는 1,000만 달러를 벌었다.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솔라시티 주식 57만 주를 매수했다. 이것이 69% 오르면서 그는 무려 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현금. 워런 버핏은 현금을 좋아한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무려 85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워런 버핏에게 현금은 투자 대상을 찾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좋아하지만 오히려 자신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배당을 지급할 자금이 넘칠 정도로 많아도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늘 새롭게 투자할 기업을 찾고 기존 투자 기업의 투자 규모를 늘릴지를 고민한다. 그것도 막대한 현금을 이용해 소위 협상력을 극대화하면서 말이다. 일부 투자가들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다. 워런 버핏은 자사주 매입의 기준도 확실히 하고 있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120%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가 자사주 매입 시점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것은 2007년과 2011년 딱 2번뿐이었다. 이는 주가를 부양할 만큼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2.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 버핏이 싫어하는 것들. 금. 버핏은 진짜 금을 돌같이 보는 걸까? 1998년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 그는 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광산에서 막 캐낸 금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음에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경비원까지 고용한다는 것이다. 2011년에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금을 사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주길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단지 쳐다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하튼 그는 앞으로도 금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워런 버핏의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면 된다. 반면 워런 버핏은 은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무려 1억 3천만 온스 규모의 은에 투자한 것이다. 산업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은의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산업용 금속을 만들 때 은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수술할 때 은이 많이 활용되며 수질 정화나 전자제품 등에서의 활용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투자하려는 대상이 가지는 산업 내 효용 가치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과 바이오주. IBM과 애플을 제외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소위 기술주 섹터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주주들을 위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투자의 확신을 가질 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IBM과 애플에는 왜 투자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IBM과 애플 모두 확실한 브랜드 파워와 수익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에 대한 투자는 절묘했다. 칼 아이칸을 비롯한 다수의 유명 투자자들이 투자 지분을 철수하거나 줄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가 알려진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애플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등 주주치나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애플은 더 이상 이해하기가 어려운 IT 회사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다 라고 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바이오 회사에 대한 투자도 꺼린다.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과 같은 이유다. 전문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로서는 바이오 같이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성은 의심스러운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 물론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자본 투자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해 워런 버핏은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초기 기술주 섹터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약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존슨앤드존슨처럼 거대 헬스케어 기업들과 달리 연구 개발만 주로 하는 소규모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이 완료돼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끊임없는 자본 투자가 필요한 데 반해 성공 확률은 낮다. 1998년 유나이티드 항공 주식을 전량 매도한 이후 1916년 항공주에 투자를 재개하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워렌 버핏은 항공주를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았다. 항공회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저비용 항공사에 초저비용 항공사까지 생기면서 무한 경쟁 속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항공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에 델타 항공을 비롯해 항공주에 투자를 재개한 것은 바로 이런 경쟁 국면이 진정되고 자석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젊은 회사. 또한 워렌 버핏은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물론 벤처기업에도 간혹 투자하고 젊은이들의 창업을 권하지만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그의 눈에 들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존슨앤드존슨은 130년이나 된 회사고 워런 버핏은 1930년생이다. 15년이면 어떨까? 20년이 지난 회사면 어떨까? 40년이 지났으면? 애플이 40년이 되었고 넷플릭스는 20년, 테슬라는 15년이다. 소위 팡이라고 분류되는 IT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나 전기차로 세상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버핏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들 기업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거나 그들의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실제 워렌 버핏은 친환경적인 자동차나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트렌드 산업에도 관심이 많다. 다만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영속적인 사업으로 성숙되어 갈 만큼 알차게 여물지 않았다고 판단할 뿐이다. 사업을 영위한 지 최소한 몇십 년이 지나야 버크셔 해서웨이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